President-elect Joe Biden is set to be sworn in just a few weeks. That whole inauguration setup that crews have been. I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the fact that Joe Biden was elected, it is an absolutely disgrace. Finally get down. Objection tonight beyond Arizona? You don't know. They're working on an expedited procedures, but it.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것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김영주 의원. 네. 미국에서 네. 그것도 의사당 안에서 아까 가면 이렇게 보면 뭐 베란다를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벽을 타고 올라가고 의장석에 앉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민주주의 선진국가인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인집한 분들도 말하자면 미국 전역에서 온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부, 서부 다 같이 올라왔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또 실망한 것은 사전에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첩보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이 매우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 상황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나는 지금도 대선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바이든이 8천만 표 얻었다는 거 당신들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부채질을 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You don't concede when there's theft involved. Our country has had enough. We will not take it anymore. And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And to use a favorite term that all of you people really came up with, we will stop the steal. 김두수 총장, 트럼프가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전혀 오늘 얘기하는 것 보면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본인이 이제 승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예. 다만 그 당선자의 약간의 그 준비 과정, 인수위의 약간 협조 정도를 했지, 뭐 받아들인 적은 없는데, 뭐 저점 말하면 사실은 사회적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없어 보이고요. 명백하게 저게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 좀 예상이 되는데도 저렇게 본인이 이제 선동을 한 거고, 저 연설이 끝나고 나서 1시간 뒤에 이제 의사당이 점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 미국 정치의 이 극단적 대결의 마지막까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선동하는 거는 미국 정치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그 첨예한 양극단의 대결주의, 이것이 이제 저 미국 정치의 저 행식으로 나타난 거고요. 여기에 또 의회를 경비하고 있던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민주당 계열의 뭐 다인종이 만약 그랬으면 저게 아마 폭력적으로 좀 못 들어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시위는 백인들 위주니까 뭐 일부는 경찰들이 그 셀카도 같이 찍고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온건하게 대한 모양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면 경찰이 시위대를 피해서 달아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의원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의회 의사당이 이렇게 외부 일에게 점거가 된 것은 200년 전에 전쟁 났을 때 영국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불지르고 한 것 빼놓고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 초유의 일을 보도하는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아주 볼만합니다. 들어보시죠. That his comments were regrettable. Basically, I guess saying that he. I'm not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anyone's 11th hour. With people in this country, otherwise you're going to left-right us to death. But the people who broke into the Capitol. My only point is that we actually have to stand firm in values we believe. 예. 윤기찬 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의사당에 들어간 게 오늘 상하원이 합동으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이제 인정하는 그 절차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지금 이제 미국 부통령은 당연직으로 상원의장을 겸하니까 당신이 좀 일을 잘해주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당선자를 사실상 발표하는 거고. 예. 20일이면 바이든 그 당선자가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특별히 문제 제기를 안 해왔던 건 맞아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의사당 앞에서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난입을 해가지고 또 심지어 뭐 소위 총격전 전 단계까지 갈 정도로 그 난입의 정도가 가장 폭력적이었다는 것이 미국을 떠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저기에 대해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보인 또 지각 해산 조치, 그 해산도 명확한 해산 발언도 아니었습니다. 예. 해산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럽고 이제 저런 여러 가지 분노를 이용한 구도, 구성 이런 그 정치인들의 행위가 사실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부분 저 화면을 보지만 이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정치인들이 정책적인 대결을 하면 좋지만 또 구도를 이용해서 선거인단의 분노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마저도 이게 과연 미국 맞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윤기찬 변호사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애국자였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 말 한번 들어보시죠. I know your pain. I know you're hurt.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It was a landslide election, and everyone knows it, especially the other side.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can't play into the hands of these people. We have to have peace. So go home. We love you. You're very special. 최경철 의원, 돌아가라고 하는데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속마음으로는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저분이 계속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위가 더욱더 격화되고 그리고 의사당까지 난입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뭐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미국에 대해서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가장 후진국. 그러니까 바나나가 잘 썩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썩는 그러한 부패한 나라, 뒤떨어진 나라를 바나나 공화국으로 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만큼 지금 미국이 참혹한 상태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 됐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도입했던 나라죠. 그 대통령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통령제를 미국에서 직수입해서 갖고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결국 민주주의도 가만히 놔두면 바나나처럼 쉽게 썩는다는 거죠. 결국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이 좋은 기계도 언제든지 녹슬 수 있고 언제든지 후진기어를 넣고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항상 정치에 대해서 항상 성찰된 자세로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야를 놓치고 그 기회를 놓친다면 결국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나오고 오늘 국회의사당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언제든지 정치가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체로 뭐 선거할 때 보면 나는 이번에 지지하는 사람 없으니까 투표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요.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쁜 사람 뽑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국민들이 다 치러야 되기 때문이죠. 바이든 당선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it must end now. I call on this mob to pull back and allow the work of democracy to go forward. I call on President Trump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now and demand an end to this siege. 윤기찬 부위원장, 오늘 연설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늘 방금 들은 내용에는 안 나왔는데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을 내란 선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닐까요?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반란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것을 주도한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암묵적으로 그런 그 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에 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네. 어쨌든 반란이라고 하면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뽑혔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양 상하원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갖다가 중단시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더라도 약간의 반란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단순히 그냥 반헌법적 행동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세력이 있고 예.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그 부추기는 세력에 트럼프 대통령도 무관치 않다라는 어떤 함의가 있지 않느냐 해석은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뭐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그런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 공세를 떠나서 저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그 사면 논란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앞으로 본인의 수사받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사면돼야 되느냐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저런 행동들이 반헌법적인 행동과 연결된다면 사실 사면 논의에 있어서 바이든 당선자가 어떤 그 범위가 좁아지고 더구나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뉴욕 지방검찰청에서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당선인이 관여할 수 없는 범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적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이 상당히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저 대통령 저기에 더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하원에서 지금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열흘 남았잖아요. 1월 20일 날 취임인데 탄핵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1월 20일 날 정상적으로 취임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음 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또 심식의 전직 대통령이 왔던 또 승복 연설을 하는 것을 다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자기 지역의 플로리다에서 별도의 행사를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에 상당히 어떤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에 나타나 있는 취임식도 반쪽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국의 그동안의 자부심 또 민주주의의 어떤 본국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두수 총장, 지금 하는 걸 보면 취임식 전에 순순히 백악관을 걸어 나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 아마 뭐 어떤 언론에 의하면 뭐 스코틀랜드 골프장에 그 이렇게 예약을 해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듯이 취임식 날 참석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승복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미국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수정헌법 뭐 25조로 발동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역시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그 이제 그 부통령이 중심이 돼서 내각의 가반이 이제 찬성해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하면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의회가 그냥 자체로 탄핵을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저거는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정치적 지도자로서 수습하는 이야기라고 보고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반란에 가까운 뭐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란에 가까운 저런 상태를 아마 앞으로 2주 정도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확진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됐는데 말이죠. 우리가 미국 걱정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한 걸까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어제 김종인 위원장님 만나서 무슨 얘기하셨나요? 그냥 새해 인사만 드렸습니다. 입당이나 합당 같은 얘기는 전혀 안 하셨나요? 새해 인사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와 만나셨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누가 그 얘기했어요? 어제 만났다는 걸 누가 얘기를 했냐고요? 나는 만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거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으려고 그래요? 나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요. 가서 상대방 나를 만났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시거나 만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요청은 혹시 받으셨나요? 뭐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수는 있는데 뭐 내가 보기에 뭐 요청도 안 올 거라고 봐요. 자, 최경철 의원. 김종인 위원장 반응이 상당히 재밌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만면에 짜증이 가득하시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의 체급을 낮춰서 나올 줄 몰랐죠. 그래서 원래 자강론으로 집안 식구들 중에 한 명을 내세우면 이번에는 서울시장은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체급을 낮추면서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림이 엉클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당 내에서 반드시 내 자식을 바로 그 서울시장 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었는데 결국 그 공언이 헛말이 될 지경에 놓여 있으니 결국에는 얼굴에 짜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들리는 얘기로는 마음을 많이 바꿨다고 그럽니다.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철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전술적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철수 대표를 받긴 받는데 완전 백기투항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 3석밖에 없는 국민의당에 그냥 항복을 할 수는 없다.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안 대표를 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죠. 그런데 결혼은 어차피 할 겁니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혼을 할 터인데 그러면 줄에는 누가 서고 그러면 뭐 예물을 뭐 하고 지금 뭐 예식장 어디 하고 그 작업을 아마 줄 당기기를 굉장히 조금 오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처럼 계속 투박한 언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기찬 부위원장,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뭐 누가 만났다고 하더냐라고 했는데 만난 거 어차피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두 분 간에 그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만나서 성과 없이 헤어진 걸로 보이면 마치 안 대표는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그걸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런 또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약간의 좀 정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국민의당은 현재 모든 경선 일정을 확정을 했어요. 경선룰도 사실상 확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에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뭐 국민의당이 그렇게 빨리 해주길 원하나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제안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제안했습니다. 100% 본선 경선룰을 일반 국민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의사표시를 정확히 한 겁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3자 구도를 본인이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자 구도 돼서 최선이 2등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3자 구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양쪽에서 어느 정도 절충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대로 시간 가면 본인이 유리한 시간이 온다. 이런 시각은 아마 제가 볼 땐 맞지 않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수 평론가, 두 당이 합치면 국민의힘 당이 될까요?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시중에 흔히 하는 말로 이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깡패다. 뭐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돈이 깡패다. 그런데 이제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그냥 지지율이 이제 확 나와버리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곤욕스럽게 된 거고요. 그 안철수 대표는 뭐 저기 들어가서 100% 여론조사에 경선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밝힌 거에 의하면 이게 오른쪽이 있지만 자기가 중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쪽과 중도를 합쳐야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 이기려면 나로 단일화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 단일화 방법도 안 낼 거고요. 당분간 지지율이 계속 저렇게 안철수 대표 고공행진이라면 역시 지지율이 깡패일 겁니다. 예. 그런데 김영주 의원,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통화했다고는 했거든요. 그 뒤로 김종인 위원장 뭐 계속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만난 걸 보면 조금 달라졌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만나러 가겠다? 만나러 오라.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도 보면 아니요 후보 단일화 하면 좋지 이런 정도의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내심 깔려 있는 복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얘기하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것은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빨리 빠른 속도로 당내 후보를 하나로 정리해내는 그리고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정당끼리의 경쟁 속에서는 안철수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이시고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이 현실적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뭐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먼저 깃발을 꽂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출마를 저울질했던 사람들이 더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정치인들 발언은 좀 해석이 필요하죠. 네, 뭐 해석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죠. 지금 예, 저건 출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서울시장은 관심 없고 대통령 선거에 관심 있다는 표현이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오세훈이 했다. 예. 그리고 마침내 서울시장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오세훈이 했다. 오세훈이 불쏘시개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를 따내고 대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할 수 있는 밑바닥을 다시 깔았다. 이것이 바로 오세훈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대선 전략이죠.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포커스는 대선에 짜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것 조건부 출마론도 결국엔 자신의 대선 전략 중에 하나다. 자신이 대선으로 나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장은 내가 안철수 후보에 양보를 하고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돼서 반드시 서울시장 후보에 승리하도록 밑거름을 만들어주고 불쏘시개가 되고 나서 자신은 다음에 대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고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으면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출마하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김영주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시장을 한번 하신 분이 뭐 시장에 대해서 또 그렇게 강력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번 판에 있어서의 뭐 결과적으로 시장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출마를 하든 간에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한마디 자체는 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든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든 자기에게 포커싱이 되는, 말하자면 오세훈이 좋은 제안을 했다. 당원들의 입장에서 우선은 본인으로서는 당내에서 뭐 대통령 후보가 되든 시장 후보가 되든 어떤 그런 정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따고 보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들어와 준다면 큰 공이고 안 들어오면 그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든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조금 더 유리한, 당내에서 유리한 지점을 안고 출발하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발표를 위한 발표다. 김두수 총장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쨌든 양수갭장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맹목이 좀 없지 않습니까? 10년 전 자기로 인해서 이제 넘겨준 거니까요. 그것을 정리해내는 행태의 어떤 이제 추대를 받고 싶은데 추대도 안 되고 안철수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서울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출마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지만 그게 강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조건부 불출마 의사인지 조건부 출마 의사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지금 김영주 의원, 최경철 의원은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김두수 총장께서는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조건부 일단 출마 의사인 걸로 보이는데요. 예. 거기서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워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입당 또는 합당하면 불출마하겠답니다. 예. 입당 또는 합당하면 불출마. 이런 입당과 합당의 조건이 있으면 불출마하겠다는 것인데 입당, 합당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의 행보 중에 불능 조건이에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출마하겠다는 의사죠. 그래서 아마 출마 명분을 쌓으신 것 같고 출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저렇게 표현한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안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대선 행보도 일정 부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당원이 돼가지고 이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이 되는 것보다는 향후에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대선 행보까지 같이 염두에 둔 포석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단일화가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2011년도처럼 그다음에 2012년도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거 행보를 염두에 둔다면 현재 지지율을 높여놓고 이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양보를 한 뒤에 다시 대선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의사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의 의사표시는 출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여튼 뭐 서울시장 선거인지 대통령 선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헷갈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지난번에 설문조사도 했는데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그런데 지방선거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를 몇 달 차이를 두고 두 번이나 해야 되느냐. 돈도 많이 드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영주 의원,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보면 같이 하는 게 좋죠. 선거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를 했을 경우에 대통령을 이긴 정당의 지방선거의 단체장들이 대거 말하자면 당선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따라서 계산을 해볼 때 다음 대선에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지방선거를 늦게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보면 사실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두수 총장, 한 번씩 그런 큰 선거 치르려면 국고가 많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뭐 800억인가? 엄청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도 보면 당선되고 2달 안에 이제 그 총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반 이상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뭐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체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장을 그대로 갱선으로 선거로 가져가는 그런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리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고요. 다시 보궐선거로 돌아가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후보가 박영선 중소기업 장관입니다. 박영선 장관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상황이 안 좋아져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영선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거는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저는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이러한 그 책임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이것이 제 생각의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경철 의원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건 출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출마하겠다는 것인데 그냥은 출마를 못한다. 당에서 나를 꽃가마를 좀 태워서 금이 환영하도록 그렇게 좀 나를 좀 모셔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제1야당이나 뭐 야권에 밀리고 있지 않느냐. 밀리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당에 제대로 된 후보가 없는데 제대로 된 후보가 짜잔 하면서 나타나도록 당에서 나를 좀 밀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출마를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비감을 키우는 그러한 전략도 펴면서 결국 몸값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서 있다. 결국 박영선 장관은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를 갖고 가장 늦게 출마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비유도 될 수 있겠죠. 결국 모든 쇼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조용필이 나오듯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후보가 가장 센 사람이다. 이러한 그 뭐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박영선 장관 언제쯤 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늦추려고 할 겁니다. 늦추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히든 카드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 기존 후보 아닌 다른 후보의 깜짝 카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노출돼 있는 후보가 불리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박영선 장관의 고민은 왜냐하면 11년 선거 재보궐선거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상호 임종석 이런 분들이 박영선 장관의 사실은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지지층이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도가 복합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해 봅니다만은 어쨌든 본인 이제 지역에서의 구로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이야기로 보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국민의힘에 히든 카드가 있습니까?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논의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영입은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신인 룰을 보면 어쨌든 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4명 본선 올라가는데 그중 1명은 신인은 좀 3명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뽑는 식으로. 그래서 아마 비대위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걸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직까지 버려진 카드가 아니라서 분명히 영입 카드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두수 총장 아주 지금 판이 묘하게 이렇게 지금 아주 서로 견제하면서 탐색하고 그런 판이에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8분 정도 출마 선언하고 또 뭐 좀 나경원, 오세훈 이런 두 사람은 안 했지만 10명이 넘는 숫자가 지금 국민의힘은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지금 유일하게 우상호 의원만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정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이따가 개각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개각에 따라서 아마도 지금 박영선 장관은 개각의 상태를 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좀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보의 변동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다른 얘기 하나 짚어보죠. 오늘 국민의힘의 김태호 의원이 복당했습니다. 그전에부터 복당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복당 안 됐는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 신청을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호 의원과 함께 복당 신청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인데요. 신청을 했는데 당신은 안 돼.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하수처리장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복당된 사람, 복당 안 된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원 당규에 벗어난 행위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고요. 자, 돌아간다. 국민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때 국민들한테 우리 최고위 회의가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줬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날리고 유승민 대표 날리고 그다음은 누구겠느냐. 그게 내 수준이었다. 곧 아마 진정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안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하신 거죠. 이사리가 어느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거짓말 증언하십니까? 정확히 누가 지시했나? 팩스가 들어왔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뺐습니까? 그렇죠? 빼면 안 되죠. 한국경제당을 선택해 주시며 이은재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어 윤석열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데서 필요한 또 미래통합당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장의 빠른 관심과 소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대표님 뵈려고 아니에요. 들어가게요. 약속했다니까? 정말. 대표님 뵈려고 약속했어요. 나중에 나 뵈러 왔다니까 왜 그래요? 어머 별일이야. 자, 한 의원은 복당이 됐고 이은재 의원은 복당이 안 됐는데 유기자 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참 두 분이 스토리가 많이 있네요. 네, 특히 뒤에 나온 분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죠. 어쨌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궐선거 또 PK 민심이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이은재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적을 그러니까 저희 당원 단계에 보면은 탈당 이후에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시도당 위원장의 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회 허가를 받아야지만 복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은재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적을 그 짧은 시간에 2번인가를 옮겼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국경제당인가 뭐 그 전에 또 기독당인가를 한번 갔다가 거기서 또 경제당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다시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복당을 허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왜 신청을 안 했대요? 홍준표 의원은 당대표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꼭 오늘 그 말씀 하시던데 내가 꼭 신청을 해야지 그러면 복당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 자동으로 되는 것인데 원래 왜 꼭 나한테 신청을 하라고 그러느냐. 나를 모시고 가야지 빨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당 신청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인데 결국에는 복당 신청 안 했다고 안 받아주는 거는 결국에는 미워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당에서 한 분이라도 힘을 좀 모아야 하는 더 셈의 정치를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도 홍준표 전 대표도 결국 이쯤에서는 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당 내부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오면 너무 말씀이 많으셔서 말씀하시다가 또 당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좀 지금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선거 전에는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데드라인은 제시를 하더라고요. 보선 때까지는 참아준다. 하지만 그 이후도 안 받아주면은 제3지대에서 나는 정치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어쨌든 당이 지금 앞으로도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홍 대표도 결국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복당 신청도 안 했는데 복당 시켜줄 수 있나요? 절차상으로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말씀은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현 지도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시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보궐선거에서의 당의 보탬이 되느냐 여부, 이미지상 그런 것들이 좌우되지 않았냐. 결국은 이제 복당 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선거 앞두고 왜 이러느냐 이런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들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 위로 차원에서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3차도 다 지급이 안 됐는데 4차 얘기하는 것은 선거 앞두고 돈으로 표사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정면 공격을 했습니다. 단세포적인 논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풀자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잘 풀 것인가가 중요하다. 막 풀자. 이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말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로서는 그동안 행보를 보면 상당히 좀 거센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관련 녹취 들어볼까요? 지난 1년간 그 코로나 가시밭길 아니었겠습니까?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자 보답 차원에서 제가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적어도 설 바로 이후나 상반기 전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제안을 했었고 또 국민의 삶이 달리는 이런 문제까지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이제 안타깝고요. 저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을 검토해야 할 만큼 국민께 힘을 드려야 되는 비상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약 9조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다가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위 정부의 이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형태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다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주 의원께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4차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진정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주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줬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돈이 풀리는 효과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14조, 15조 지방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들어갈 부분인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2.5단계, 3단계 이렇게 가까운 오래되면서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충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뭐 2월 되고 3월 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약 서로 간에 어떤 논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줄 필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선거 앞이라서 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그 국회에서 심의할 당시에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 또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목적 예비비만 한 3조 6천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안에 물론 재난지원금 명목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일반 예비비 1조 6천억 정도 요 정도만 돼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뉴딜 예산을 깎아서 상당 부분을 좀 하자라고 했다가 결국 한 게 이제 3조 원 추가로 계산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3차 재난지원금으로 푸는 거고 그렇다면 원래 이 정치공학적 생각이 아예 없으셨다면 이 예산안에 다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8월경에 아마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그 지출이 영향을 미쳤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예산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안 3차 지원금이 지금 나가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안 줄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도가 있다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고 물론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성이 있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KDI가 분석한 것처럼 과연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일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 3%뿐이 지금 진작 효과가 없고 나머지 70%는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먼저 내놓고 돈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김두수 총장, 지금 선거는 서울하고 부산 치르잖아요.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는데 그걸 선거용이다. 그리고 또 그거 받는다고 표 찍고 그렇게 할까요? 그게 이제 뭐 소뚜껑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약간의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요. 저 부분은 이게 이제 선배를 하면 정확하게 그 가야 될 사람한테 정확하게 이거 추출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보편적으로 줬을 때의 상황이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지만 조금 더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여야를 떠나서 한번 다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지금 퇴근길 상황은 어떨까요? 기습폭설이 내린 서울 어제 저녁에 퇴근길 아주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아침 출근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서울시가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한 거냐, 시장이 안 계신다고 이런 거냐 이렇게 묻는 시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임기 3년짜리 산하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